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장하나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필름 7월 기획전 뭐 그런 거 아니겠었는데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순간들이 많죠. 산다는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라는 의미로 오늘 기획전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 3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감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서 듣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그런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채팅방이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질문과 감상을 적어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3편의 즐거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들과 배우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각자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내린 비 연출한 송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내린 비에서 연기했던 윤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젖꼭지 3차 지점 만든 백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모컨이 어디 갔지 연출한 한하루입니다. 네, 일단 제 옆에 계신 어제 내린 비를 만드신 홍현주 감독님께 질문을 일단 하나 드려볼게요. 그 지하철에서 기관사의 안내 말씀에 모두 잘 싸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 영화랑 굉장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굉장히 맞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민조가 그렇게 애처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시고 느끼셨겠지만 감독님께서 그 대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민조는 무엇과 싸우고 있으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시작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영화는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이랑 연인이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친구의 행동이 저의 체면에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깨닫고 그게 너무 옹졸하고 좀 스스로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지하철에서 그렇게 기관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이 영화가 뭐 영환이랑 민조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어떤 대단한 시선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막 압박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뭐 잔소리 정도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과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비위가 상해버린 여자가 자기 화랑 싸우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을 그냥 이렇게 쉽게 털고 나갈 수 다음 단계로 가긴 어려우니까 뭔가 그냥 이 가정을 솔직하게 한번 담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랬고, 어떻게 보면 기관사 말은 이제 너 화 낼 만큼 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 약간 이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민조가 그 기관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 노을을 보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좀 되게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위안을 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 그 배우님께서 참석하기로 하셨다는 전달 못 받았는데 오늘 딱 받았거든요. 다행히 오늘 관객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올해 공개된 김정관 감독님 영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윤혜리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때 호흡을 맞추셨던 연우신 배우님이 인터뷰에서 윤혜리 배우는 연기를 대하는 태도가 독특하다. 자기만의 세계관과 연기에 대한 가치관과 뚜렷하고 잘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고,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연기자로서 장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 대자보라는 그 단편 영화도 제가 한번 봤었고,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영화도 그렇고 뭔가
이 연우진 배우님의 말씀처럼 뭔가 심지가 단단한 느낌을 가진 배우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작업하신 송현주 감독님은 윤혜 배우님과 어떤 작업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조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하게 되었나 그 작업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두 분 다 함께 얘기해주세요. 저도 윤혜리 배우를 처음에 데자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고 너무너무 인상 깊어서 이제 메모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 후에 다른 또 아무런 정보 없이 다른 영화를 보러 갔다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구야? 되게 잘한다 하고 얘기하고 크레딧을 봤던 윤혜리였어요. 그러고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편을 찍으면 나는 꼭 윤혜리 배우랑 해야지라는 마음이었고, 사실 어제린비가 그 전까지 혜리 배우님이 해왔던 연기 톤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어떨까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 입장에서 좀 새로운 모습도 보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 서로의 감성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연기를 보고 누가 연기를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인 사람도 당연히 존재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느껴주셨던 분이 저에게 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연기를 하는데 포문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윤혜리 배우님께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쿠시님께서 윤혜리 배우님 캐리어의 별을 찌우시는 장면 미리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기하신 건가요?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액션일 수도 있어가지고 연기 비결이 딱히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잘 찔려요. 찔 때 저렇게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감독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파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아파해달라고 했으면 그러면 또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그런 감성을 흔쾌히 또 좋아해 주셔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기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 전에 촬영했던 작품들의 감독님 중에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식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제가 많이 힘겨워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였다면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배우님의 그 무한 신뢰로 인해서 비롯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쿠시님께서 윤혜리 배우님의 연기 너무 맛깔났습니다. 꼬불머리와 어정쩡한 염색머리가 매력적이었어요. 윤혜리 배우님의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그 민조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잖아요. 그거를 부셔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평소에 보는 주위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만 대체로 보지 이렇게 철저히 부셔지는 캐릭터를 보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영감은 또 어디서 얻으셨나요? 그러면 영감 어디 보셨지? 그 혜리 씨가 그때 사실 막 염색도 이제 아마 결혼하기 전에 염색을 풀로 하려고 그랬겠죠? 아무튼 염색이 조금 남아있고 머리도 부시시한데 그때 사실 현장에서는 그거를 파악할 정신조차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편집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좀 정말 넋이 나가 보이고 뭔가 정신 핀트가 하나 빠지는 사람 같아 보여서 오히려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은 그렇게 카메라나
이런 거는 좀 감정적으로 얘를 살펴보지만 감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행동이 웃기지만 실제로 민조 자체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 모든 거에 임했으면 좋겠다. 얘 인생에 걸린 일과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네,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윤혜리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그 옷을 벗다가 머리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부캐 환불하려고 하는데 회사원들 마주치니까 계속 인사를 하고 그런 순간들 되게 우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면들을 많이 살려내서 이 영화가 더 코미디적인 면도 많고 재밌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 젖꼭지 3차 대전 백시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 GV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영화를 좀 봤어요, 집에서.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켰는데 그때 나왔던 그 추천 영상이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라는 영상이었어요. 그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영국의 유명한 걸그룹이 스파이스 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25년 만에 그들의 곡인 워너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묘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띄워준 거였는데 그 25년 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5명 멤버들 중에 2명은 탱크탑인데 그것도 형광색이고 노브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 이 젖꼭지 3차 대전을 보고 나서 본 거라서 바로 이제 리플에 댓글로 젖꼭지라는 단어가 적혀있나? 이렇게 스크롤을 계속 내리고 봤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인가 싶어서 한국 분들이 그 다셨던 댓글을 보니까 그냥 말장난식으로 맵다며 스파이스 걸스니까 그리고 또는 그 당시 25년 전에는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가 있다면 지금은 있지의 워너비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할 정도로 젖꼭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딱히 없어서 현실이랑 좀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영화를 보고 났으니까 만약에 이걸 용 PD가 만약에 특집으로 낸다면 마부장이 와서 이거 모자이크 쳐라고 말하겠지? 라고 할 정도로 이 젖꼭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렵고 조금 다가가기, 그러니까 설득시키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유쾌하게 풀어냄으로써 납득도 가고 특히 마지막에 그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남자 아이돌 진승돈 하면서 그때가 굉장히 이거 정말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모두를 납득시키는 명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감독인 사람은 정말 피를 말리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시나리오 단계부터 리뷰를 받고 편집하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길면서 모두의 의견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득하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뭔가 중점을 두고 내가 꼭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그 같이 만드는 사람들의 저항감이 그렇게 크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오히려 처음 반응은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네?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금은 동의하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대놓고 하네라고 하는 반응들이 주변에서는 사실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지지해주는 스태프들하고 다행히 같이 할 수 있었고 막 되게 황당한 설정도 많고 했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막 나가 해갖고 그 저희 담당 교수님도 용간 그 교수님이라고 우리 집 만든 교수님이었는데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냥 그 시원 학생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요. 그냥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갖고 시나리오가 좀 이상하고 설정들이 좀 황당하긴 한데 그냥 오히려 좀 더 막 나가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 때는. 네.
지금 이 작품을 적국지 3차 대전을 전에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볼 기회가 있어서 이 기획자 말고도 한번 보셨는데 오늘 다시 보니 나레이션이 다른 듯 싶어서요. 다른 버전일까요? 하시는데 혹시 편집을 조금 더 후반 작업을 하셨나요? 오늘 공개한 버전은 지난주에서 대구에서도 아니 부산에서도 한번 공개했는데 오늘 그 약간 리미티드 버전처럼 다른 영화제에는 공개하지 않고 그냥 그 이번 영화제 이번 오렌지 필름 기획전에서만 딱 2번 정도 트는 그 버전이에요. 근데 편집을 할 때 처음에는 사실 그 나레이션을 누구로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3의 인물인 김상현 성우를 한번 써보자 이래서 약간 테스트 삼아서 성우님께 부탁을 드려서 나레이션을 한번 따보고 그 다음에 버전 2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사실 장요은 배우라고 저기 나온 그 조연출 호진이가 따로 한번 딴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버전이 사실 좀 더 재밌긴 하거든요. 그 나중에 CG로 그 적국지에 합성도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다른 버전에서는. 근데 네, 좀 아깝기도 하고 관객분들 반응도 어떤가 궁금해서 딱 이 오렌지 필름 기획전에서만 틀었어요. 아까 조연출 역할을 맡으셨던 배우분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술집에서 용 PD가 지금 적국지의 저주에 걸린 것 같다라는 꿈을 꿔요. 그때 이제 사실 나 노브라야 하니까 조연출을 비롯한 다른 후배가 나도 노브라예요 선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드립인가? 아니면 대본에 있는 걸 저렇게 애드립인 것처럼 맛깔나게 살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의 합이 되게 그 방송부 사람들의 합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가장을 넣어서 통통 튀는 매력이 있잖아요. 특히 감정 같은 경우, 뭐 좀비 영화인 것처럼. 그래서 이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그 코미디를 약간 욕심을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려고 했는 건지. 일단 그 애드립, 그러니까 그 나도 노브라 그건 애드립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냥 거기 댄싱머신 역할을 했던 임모윤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내뱉은 거고 애드립이 되게 많은데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래는 배꼽을 딱 가리는 건데 중요 부위를 탁 먼저 가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꼽으로 가고 이것도 다 애드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게 그 배우 4명이 다 같은 학교의 같은 과 그 선후배사예요. 그래갖고 그 원래는 그 장요은 배우를 댄싱머신 역으로 섭외하려고 춤 잘 추는 친구를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사실 너무 웃겨갖고 조연출 역을 맡긴 거고 그러면 원래 조연출 역을 하려고 시킬까 했던 그 임모윤 배우랑 역할을 바꿔서 했는데 둘이 원래 되게 친한 형 동생 사이고 그다음에 그 장요은 배우한테 혹시 그 선배 역할 해줄 사람 누구 있냐 해서 문혜인 배우를 추천해 주셔갖고 그 4명이 같이 했는데 실제 그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여서 너무 케미가 좋았어요. 사실 그날 현장에서는. 그 배우분들의 케미를 얘기하자면 또 용 PD를 맡은 최성원 배우님이랑 그 마부장님을 맡은 정은기 배우님의 그 두 분의 케미가 되게 맛깔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싸우는데 그냥 그 싸우는 모습 계속 보고 싶어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두 배우 그 맡은 역할에 명대사로 적국지 없이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하니까 변화는 필요해. 근데 내가 책임을 못 지겠어. 이런 서로의 그 주고받고 하는 그 대사의 그 케미가 좋고 그리고 쏙쏙 그 영화의 주제를 건드려주는 장면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감독님들은 이 배우님들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용 PD와 마부장이 나온 거고 그 현장 분위기는 또 어땠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마부장님이라는 캐릭터는 이게 이 영화가 실제 제가 겪었던 일에 약간 기반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기반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제가 저의 상사였던 부장님이랑 완전히 다른 캐릭터고요. 좀 납득이 되지만 약간은 얄밉지만 또
절대 미워할 수 없고 좀 이해하고 싶은 인물? 네, 그런 인물을 만들고 싶었고 제가 그냥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마부장님의 의견이 무지막지한 그냥 꼰대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성세대들을 대변하고 있고 그 기성세대들의 의견 역시 굉장히 뭐 들어야 되는, 들어볼 만한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는, 그리고 네,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넣고 싶긴 했었어요. 제 주장과는 별개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난 책임은 못 져라는 거는 설사 너의 의견을 동의를 하고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책임은 못 지겠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부장님의 진심이자 처음으로 한 고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정인기 선배님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는 정말 좀 진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고백처럼 내뱉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네, 굉장히 그 현장에서 두 배우가 사실은 그 장면이 좀 오바스러울 것 같아갖고 제가 편집엔 담지 못했는데 그 장면이 끝나고 약간 두 분이 눈물이 맺히셨거든요. 그 장면 촬영하고 나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진심을 담아서 연기했던 씬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정인기 배우님하고 최성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이 영화의 메시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영화 찍는 내내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정인기 배우님은 딸님이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좀 엄청 열린 마음으로 네, 꼭 필요한 영화다, 이 영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꼭 용기를 갖고 찍으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많이 주셨던 네, 그런 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리모컨이 어딜 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렌지님께서 영화 리모컨이 어딜 갔지에서 오빠의 직업 혹은 하는 일이 너무 궁금해요 이러셨는데요. 저도 이 영화가 저희 홍보한다고 스티커에서 보면은 그냥 소파에 엄마랑 예지랑 엄마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등장인물 수나 그 장소 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잔잔한 드라마라고 장르가 적혀 있어서 잔잔한 드라마일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참히 깨는 장면이, 저는 그 엄마가 이제 리모컨이 없어져서 예지의 방을 뒤지다가 딱 뒤돌아봤는데 그 광기 어린 표정으로 리모컨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에서 약간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장르가 뭐지? 이렇게 순간 또 놀랬고, 그리고 오빠가 등장을 하면 그게 신비로운 우주의 배경의 음악에, 그리고 또 심지어 오빠의 목소리 톤 이런 게 되게 완벽하게 지금 SF 영화를 보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개성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의 질문을 토대로 오빠가 직업이 무엇인지 또 함께 이 감독님께서 오빠와 엄마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계획이셨고 장르적으로도 어떤 그런 넘나드는 것을 좀 넣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어떤 장르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장르를 섞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중심으로 갖고 가는 건 그들은 진지하지만 멀리서 보면 좀 웃기고 좀 가소로운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의 톤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해주신 오빠의 직업은 없습니다. 백수고요. 히키코모리이고 아주 오랫동안 방을 못 나온 사람인데 어렸을 때 뭐 과학 영재여가지고 한때 잘 나가고 집안에 어떤 대들보였는데 실패를 하면서 이제 방에 숨어 들어갔고, 그러면서 가장 닿을 수 없는 우주를 이제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약간 SF적인 그런 효과음 같은 거를 넣어줬고, 네, 본인은 이제 언젠가 우주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독님께서 갱년기 어머니, 말 통하는 아빠를 둔 1인으로서 리모컨이 어딜 갈지는 너무 공감 가고 재미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 각 가족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감독님은 실제 가족을 투영하셨나요? 어디서부터 캐릭터의 컨셉을 조합하셨나요? 라고 쿠시네 씨께서는 얘기하셨고, JS님께서는 작품의 엄마의 상태가 갱년기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런 설정은 자세한 설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 장하람 감독님의 전 부치러 왔습니다에서의 아버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장하람 감독님은 그 설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 부치러 왔습니다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걸 좀 부연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면, 갱년기를 겪고 있는 아빠가 설 명절 때 이제 딸이 시집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명절 때 못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갱년기에 그 감정 동요가 되면서 아빠가 딸이 보고 싶어서 이제 시댁이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갱년기인 아버지를 그렸었는데, 저는 그거를 만들고 나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 갱년기이신가? 근데 딸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약간 자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감독님께서도 혹시 그 갱년기 설정을 넣으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질문대로 이제 그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녹이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찍고 나서 이제 가족을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가족은 나 떨어져서 지내야 돼 라는 결론이 날 정도로 자꾸 뭔가 바꾸려는 것보다는 이제 그 가족을 인정하고 이제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결론을 냈었는데, 하나는 감독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일단 어느 정도 제 일상이 녹아있냐면, 엄마와 제가 저런 일로 실제로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아빠랑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친구를 이 주인공을 가장 서럽게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까라는 상상에서 아버지와 오빠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근데 너무 미워 보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니까, 다른 모습이기도 하니까 조금은 애잔하게 보이고 좀 귀여운 구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각각의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엄마는 이제 저도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갱년기를 이제 겪고 있는 중년 여성이다라고 설정을 했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님하고 어떤 이 캐릭터를 얘기할 때는 이런 부연 설명들을 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행동에서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실제로 제가 그 리모컨을 가져간 범인이었는데 엄마랑 보여준다.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을 기대했는데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그랬는데, 아빠가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내가 너희 엄마한테, 우리 엄마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가상의 인물이긴 한데 가끔 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의 자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투영된 영화였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이나 뭐 배우 또는 그냥 잠깐 도와주는 스태프들까지도 이 참여를 하면서 자기에서 나오거든요, 결국에. 그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넣고 싶지 않으셨어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그 리모컨에서 되게 소품이 좀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티셔츠 색깔과 폰트를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소풍기는 회전점이라는 분께서 이 티셔츠 문구가 제1회 평화 비핵화 문학 페스티벌이잖아요. 근데 리모컨이 사라진과 동시에 찢어지면서 평화가 무색하게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소품에 대해서 좀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되게 자주 공모전 이런 걸 검색해보고 작년에 있던 게 올해도 하나? 뭐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근데 가장 덧없이 느껴지는 그런 게 평화 관련된 그런 것들. 왜냐면 북한이 또 뭐 하면은 바로 없어지고 다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정말 딱 한 번 하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고 근데 나한테는 그게 유일한 유일한 성과고 이러면 얼마나 씁쓸하고 우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전이란 이름보다 좀 페스티벌 이러면 좀 더 애잔할 것 같은 또 뭐든지 좀 애잔할 것 같은 코드들을 다 섞었어요. 그래서 색깔도 엄청 화려한데 남들이 잘 안 알아봐주고 글씨체도 좀 예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각해서 그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좀 더 소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께서 리모컨에 붙은 우주 스티커가 너무 디테일해서 좋았다고 하셨고요. 리모컨을 딸이 집에서 훔치니까 아빠가 해피갈비에서 훔치고 엄마가 던지니까 오빠가 고치고 이 리모컨 하나로 온 가족이 이어지는 되게 훈훈한 소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하게 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저는 밥의 첫 등장이 소미한테 전화를 할 때 정말 얘처럼 엉엉 울면서 방바닥에 주변에 소품을 줬잖아요. 그때 애잔하게 되게 몇 장 집해 줍고 동전 몇 입 줍고 하면서 나 지금 엄마랑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밥이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표정이 아차 싶었던 그 표정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밥을 언급하지만 밥을 먹는 장면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족을 리모컨처럼 이어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은 이 밥에 대한 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게 딱 가지 경우에 모이는데 일단 밥을 먹을 때 그래도 가장 식구다운 행동이다. 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밥을 많이 저도 모르게 사실 넘어갔고요. 의도를 많이 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리모컨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거실에서. 그래가지고 그 리모컨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 상황이 가끔씩 되게 가족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장성한 자식이 되고 이제 뭔가 각자 바쁜데도 잠깐 모여서 이렇게 뉴스 하나를 보면서도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거 남이면 그냥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가족이니까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모컨에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잘 견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는 생각해보니 혜리 배우님도 하윤경 배우님도 두 분께서 지금 스리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데 반가웠습니다 이랬어요. 주인공 예지를 하윤경 배우님께서 맡으셨죠. 그 배우님만의 능청스러움 리모컨 도둑이었던 그 반전이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감독님은 배우님과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만 준비 단계 때? 일단 운 좋게 항상 성품이 좋으신 배우분들과 항상 작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되게 이렇게 연출을 하다 보면 많이 놓치고 이럴 때가 많은데 배우가 되게 알아서 그리고 좀 이해를 해주면서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더 많이 고민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주는 배우여서 너무 고맙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이 리모컨을 누가 가져갔는지 물어봤었거든요. 좀 헷갈린다고. 근데 그때 제가 이거 딸이 가져간 거 맞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좀 이렇게 싫어했어요. 왜 이렇게 딸이 저렇게 못됐냐 막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본인이 맡은 역할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별 말씀하지 않으셨던 배우여가지고 너무 고맙고 내 편인 것 같고 그러면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스리생에 같이 나오시는 희리 배우님께 선풍기랑 혜선주님께서 실제 성격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불한 영화에서 친구와 함께 미안해서 일부러 찾아다니시기도 하셨잖아요. 다른 영화에서 그렇게 하셨나봐요. 요즘 너머스크도 많은데 실제로 대중교통 예절을 안 지키시는 분들께 호통 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약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나봐요. 이 질문을 하셨던 분께서. 당연히 안 치죠. 어떻게 요즘같이 흉흉한 때는 더더욱 타인과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실제 성격은 그때 다른데 저도 이 어제 내림이라는 작품을 지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진짜 성격 저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저런 면도 있거든요, 사실. 저러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는데 저 리모컨이 어딜 갔지라는 작품을 보면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그리고 정상적인 게 뭔데? 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또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면이 당연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다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기획전의 취지에 맞게 인생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어제 내린 손현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JS님께서 말씀해주신 노을이 지는 장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외에서 장면이 재밌었는데 각본을 쓰거나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신경 쓰셨는지요. 그리고 윤혜리 배우님의 짜증내는 연기는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워서였는지 다른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의상 컨셉은 어떻게 잡으신 건지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민조가 뉴스를 일단 본 다음에 이제 통화를 걸잖아요. 그때 이 울창한 나무 사이에 민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나무들이 원을 만들어놔서 지금 원 안에 가둬둬가지고 어디도 못 난감한 상황을 가둬두면서 궁지에 몰린 느낌을 줘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상이 또 빨간색이어가지고 더 눈에 또 띄고. 그리고 또 촬영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캐리어를 버리는데 민조랑 영환이가 복도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버려진 캐리어와 좀 연상이 되면서 이 둘을 사랑스럽지 않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촬영적인 면, 의상 컨셉은 이제 촬영 미술적으로 어떻게 잡으신 건지 좀 뭔가 이렇게 둘의 관계나 감정을 표현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시나리오 쓸 때 애초에 이 이야기는 여름이 어울리겠다. 그 여름의 더위가 어떻게 보면 얘 좀 깝깝한 상황을 더 부각시켜 줄 것 같아서 여름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 촬영할 때도 정말 더워가지고 카메라도 계속 습기 차서 꺼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와 진짜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더워 보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들은 더워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이것보다 훨씬 더웠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 보이지? 라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름이니까 좀 그 계절성이 부각이 되는 의상이나 미술을 많이 사용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조가 뭐 집을 해놓는 거라든지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조금
취향이 확실히 있는 편이어서 그랬기 때문에 뭔가 남자친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더 빡치고 선을 그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하고 민조가 점점 사실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별로 띄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안다? 근데도 뭔가 자기 존엄을 지켜보려는 어떤 꿋꿋한 발버둥으로 계속해서 그런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정작 그 회사 목걸이 같은 건 걸고 있고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나름 애써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너는 아니야 라는 걸 좀 표현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쿠시님께서 정기 배우님 열린 마음 열린 셔츠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네, 그만큼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너무 하는 거겠죠? 그 막방 광고가 밥 공개 젓갈, 계란 2개, 뭐 이렇게 과자 모양도 젖꼭지를 연상하게 하는 소품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영상 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으시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이 영상 자료 하나하나 찾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감독님.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다 연관된 것들을 찾는데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더 궁금합니다. 촬영 전날까지도 영상 자료를 편집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 저희가 푸티지를 한 15개 정도 찍었어요. 진짜 짜실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자세하게 영화를 보시면 뭐 소가 어메이젓 먹는 것도 있고 뭐 애기가 엄마젓 빠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기들 나와서 하는 육아 예능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다 따로따로 찍었는데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사실은 되게 재밌었고요. 특히 그 중간에 들어가는 과자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처음에 나오는 그 밥 공기에다가 이렇게 젖꼭지 모양으로 이렇게 젓갈 올린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 쓸 때 그냥 시각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그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좀 연상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약간 그런 모양일까 가슴 모양일까를 좀 막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하는 촬영 감독이랑 둘이서 젓갈 어때 젓갈 이러고 뭐 쿠키에 그냥 아몬드 하나 박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막 떠들다가 나왔던 아이디어들이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계란이 원래는 없었던 장면이었는데 원래는 담배곽에 그 더원 담배라고 해갖고 동그란 마크가 있는 담배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야외 장면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실내에서 찍게 됐어요. 그래갖고 담배를 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하지 하다가 매점에 가갖고 계란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니까 딱 그 계란 노른자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 이러고서 굉장히 급하게 촬영 당일 아침에 구해서 찍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소품이라든지 영상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To Be Continue라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혹시 이게 후속편을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영화가 끝나고도 우리 현실에서 이 싸움이 좀 계속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혹시 후속작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후속작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그냥 그걸 넣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영화상에서는 결국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부장님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엄밀한 의미에서 뭐 바뀐 거는 크게는 없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 PD는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계속해서 부장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용 PD 외에 많은 여자들이 꼭 뭐 노브라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그런 젖꼭지 3차 대전은 그냥 노브라 이슈에 한정된 그런 얘기지만
여자들의 다른 방식의 전쟁은 조금씩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넣었습니다. 리모컨이 어딜 갈지에 대해서 질문으로 리모컨 들고 가면 진짜로 전자제품 TV 앞에서 되는 건가요? 이게 상당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그게 되는지. 왜냐면 촬영할 때 어떻게 찍었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문학작품에 시적 허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고요. 시도하실 수 없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TV 같은 경우에는 실제 TV가 아니라 이렇게 뭐 영상을 틀어놓고 모니터용으로 쓰는 거여가지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리모컨을 이제 틀어서 넘기면서 봤던 게 효부 심청이었잖아요. 그 심청이라는 소재랑 예지가 쓰고 있는 베로니카를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실과 다른 되게 고전적인 클래식한 느낌의 컨셉인데 혹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격차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효부심청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요즘 같은 시대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딸도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예스럽고 요즘에 잘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쓴다. 그래서 둘이 되게 극과 극의 대척점이지만 사실은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둘을 배치하려고 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는 하지만 그런 다른 점 때문에 또 가족이고 친구고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어제 내린 비에서 캐리어에 붙인 스티커가 없어진 채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영화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상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도 정말 남친과 경비원이 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혹시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건지? 제가 설정하기로는 그냥 자기 물건을 돈 내고 버리기 귀찮거나 싫은 사람이 그냥 남의 거 떼서 붙였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말해주지 않는 건 그냥 세상 일이 그렇게 뭔가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만은 않는구나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했고, 뭔가 영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 영화에서 특히나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처음에 환불을 할 때는 남편 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뒤로 갈수록 자살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게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감독님 혹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혹시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좀 녹아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제 캐릭터 구상을 하시면서 잘 만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 정도까지로 한 적은 없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걸 웃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쓸 때 민조의 입장에서 하니까 진짜 그냥 이거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하는, 첫 번째는 하는 거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왜 재밌어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처음에는 뭔가 그냥 이 통화를 끝내고 환불을 하고 싶은 마음에 했다면, 두 번째는 그때 먹혔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사과를 받아내보면은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구차해지고 뭔가 이런 그런 단계로 표현하려고 더 심한 식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창피한 걸 자기 자신이 깨달으려고 넣은 대사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다 어제 내린 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게 남편 될 사람이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난감해진 거고,
리모컨은 어디까지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고, 두 작품은 이제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젖꼭지 3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그때 보면 그걸 좀 명확하게 보였던 장면에서 어제 내린 비는 윤혜리 배우님이 맡았던 민조가 너 가르마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막 영환이가 바꿔보지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수박이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바꾸느니 이제 좀 내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지 또 다음 넥스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새 작품을 보면서 들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영화 배우님께서는 안 나오셨지만 그 혜리 배우님께서는 이제 둘이 커플로서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또는 촬영을 하면서 민조와 영환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감독님께서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영환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흥 때문에 저런 실수가 벌어진 건데, 그런 거를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환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민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처사를 내리는 그런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도 괜찮을 정도의 연기 톤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밸런스가 되게 많이 잘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영환이가 힘겹게 소변을 볼 때 민조가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모랜드에.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 잘 싸웠고 거기서 터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젖꼭지 3차 대전에서 문혜인 배우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딴 영화에서 편집 기사로 나왔었을 때 편집을 배우라고 해서 좀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혹시 최성은 배우님께서도 편집 장면 얼마나 직접 하셨던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하셨 수도 있고, 사실 이거 촬영을 할 때 그 컷을 나눠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편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 최성은 배우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하셨나 봐요. 오늘 자리에 없으셔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감독님께서 혹시 대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컴퓨터로 편집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냥 제가 컴퓨터로 편집하는 장면을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 녹화를 해갖고 틀어놨어요. 그리고 최성훈 배우한테는 그냥 마우스를 미친 듯이 그냥 막 굴려라 그러면서 하라고 했던 장면이고, 그래서 최성훈 배우님이 저는 좀 천재가 아닐까 생각했던 거는 그 PD들이 편집실에서 하는 모든 제스처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막 그 오징어는 그냥 씹어달라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아마 굉장히 질겅질겅 씹으시고, 그 편집을 할 때 이렇게 마우스 몇 번 누르고 탁탁 뭐 마우스 한 번 탁탁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좀 천재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한 질문만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들 작품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작품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서 그 플랫폼이 혹시 볼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배우님께서도 이제 인사하시면서 이제 차기작도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제 내린 비는 아직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찾아보려고 하고 8월과 9월에도 상영이 한 번씩 더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첫 연출작이어서 근데 당시에는 정말 정신없이 찍었는데 이 과정 자체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영화를 찍어서 쿠신에서 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진짜 제일 세상에서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리가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말이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말이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항상 느껴요. GV 외에도 세상에 재밌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도 이걸 선택해서 왔다라는 거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차기작이 있습니다 라고 막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SBS에서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중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고 정희룡 프로파일러님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1화, 2화에 출연할 예정이니까 10월 말에 그런 드라마 비슷한 거 나오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젖꼭지 3차 대전은 올해 이제 릴리스가 돼서 아마 영화제 몇 군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랑 정동진 영화제, 뭐 제주 여성영화제, 안양 뭐 이런 데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코로나와 폭염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컨이 어딜 갔지는 작년부터 릴리즈가 된 영화여서 아마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상영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상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이 영화를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앞으로 뭐 어떤 행보를 제가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 쿠신에 찾아와서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모든 질문을 할 수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렌지 필름 8월 기획전은 스톱 제니아 해서 상영을 하는데요. 정보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 쿠시네마에서도 상영을 하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랑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